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뻐근하고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별 이상 없다는 말을 듣는 경험. 또는 주변에 항상 피곤하다,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이 계셨어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몇 년 동안 만성 통증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셨죠. 여러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꾀병 아니냐, 스트레스 때문이다, 운동 좀 하라는 말들을 했고요. 그분은 점점 우울해지셨고 자신이 정말 아픈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만나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섬유근육통이었어요. 진단명을 듣는 순간 그분은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병이 있었다는 걸 확인받은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섬유근육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섬유근육통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섬유근육통은 이름 그대로 섬유조직과 근육의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신에 걸쳐 광범위한 만성 통증과 함께 극심한 피로, 수면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식으로 인정한 질병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나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뇌와 신경계에서 통증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증 신호를 증폭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3에 4 정도로 느낄 통증을 섬유근육통 환자들은 7에 8로 느끼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2에 8%가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제 지인처럼 몇 년씩 방황하다가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보다 약 7에 9배 정도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섬유근육통이 생기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중추신경계의 통증 처리 이상입니다. 뇌와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들이 부족해지면서 통증에 더 민감해집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섬유근육통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외상이나 감염입니다. 교통사고나 심한 부상 또는 심각한 감염 후에 섬유근육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 트라우마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스트레스입니다.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발병의 방아쇠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장애도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통증에 더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섬유근육통이 마음먹기 나름이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경계와 면역계, 내분비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그럼 이제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섬유근육통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광범위한 만성 통증입니다. 이 통증이 어떤 느낌이냐면 환자분들이 흔히 표현하시기를 온몸이 짓눌리는 것 같다, 칼로 찌르는 듯하다, 근육이 뭉쳐서 돌덩이 같다고 하십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통증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신체의 여러 부위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목, 어깨, 등, 허리, 팔, 다리 등 전신에 걸쳐 나타나죠. 그리고 날씨나 스트레스, 활동량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변합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온몸이 굳어있는 것 같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지는데 또 조금만 무리하면 다음 날은 더 심해져요. 마치 배터리가 금방 닳는 핸드폰 같아요. 두 번째 주요 증상은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건 단순히 좀 피곤하다 수준이 아닙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진맥진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면 부족이 다시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환자분들이 섬유안개라고 부르는 증상인데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 어렵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멍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고 표현하시죠.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까먹어요. 아는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요.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메모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다섯 번째는 과민성입니다. 소리, 빛, 냄새, 온도 변화 등의 정상인보다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지거나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지고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 두통이나 편두통이 자주 동반됩니다.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나요. 일곱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소화기 증상도 흔합니다. 복통, 설사, 변비가 반복되는 거죠. 여덟 번째, 턱관절 장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턱이 뻐근하고 입을 벌리기 힘들거나 소리가 나는 증상이요. 아홉 번째, 우울증이나 불안감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성 통증을 겪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열 번째,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근육경련이나 떨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모든 환자가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증상의 종류와 강도가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섬유근육통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MRI 같은 검사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꾀병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진단은 주로 임상 증상과 신체 검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18개의 앞통점 중 11개 이상에서 통증이 있으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현재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광범위한 통증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될 것. 둘째, 광범위 통증 지수와 증상 심각도 척도로 평가할 것. 셋째, 다른 질환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일 것. 진단 과정에서는 다른 질환들을 먼저 배제해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갑상선 질환, 비타민 D 결핍 등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 자가항체, 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 수치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환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원인 모를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반 내과나 정형외과에서는 섬유근육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섬유근육통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까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섬유근육통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크게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핵심은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부터 말씀드리면 섬유근육통에는 일반적인 진통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통증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신경계의 통증 처리 과정을 조절하는 약물들을 사용합니다. 첫째, 항우울제입니다. 우울증 약을 왜 먹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우울증 때문이 아니에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둘록세틴이나 밀라시프람 같은 약물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둘째, 항경련제입니다.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같은 약물인데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해서 통증을 줄입니다. 셋째, 수면제나 근육 이완제도 필요에 따라 사용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비약물 치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적절한 운동이 섬유근육통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수중 에어로빅,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기능이 개선됩니다. 핵심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처음에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하셨어요. 5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렸죠. 6개월 후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됐고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력을 키우면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편해집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수면 위생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심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같은 이완 기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도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통증과 질병에 대한 생각과 대처 방식을 바꾸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이 조절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식단은 없지만 항염증 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같은 것들이죠.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 카페인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온열 치료나 마사지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온열팩을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침술이나 추나요법 같은 대체 요법도 일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페이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파악하고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좋은 날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활동하면 다음 날 증상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너무 쉬기만 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스푼 이론이라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스푼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제한된 개수의 스푼만 있어요. 샤워하는데 스푼 하나, 출근하는데 스푼 하나, 이런 식으로 소모되죠. 그래서 하루를 잘 계획해야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지 그룹이나 환자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되고 실질적인 대처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와 지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주변의 이해 부족이거든요. 게으른 거 아니야? 정신력이 약한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이 환자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섬유근육통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첫째, 그들의 통증과 피로가 진짜라는 걸 믿어주세요. 둘째, 조금만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같은 말 대신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그들의 속도를 존중해주세요. 넷째,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걸 이해해주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를 받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통증 관리가 훨씬 잘 되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해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섬유근육통은 만성질환이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조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는 건 어렵지만 많은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대처 방법을 찾아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일찍 진단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꾸준히 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증상 일기를 쓰세요. 언제 통증이 심한지, 무엇을 했을 때 악화되는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10분 걷기, 오늘은 8시간 자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가세요.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증상이 악화되는 날에는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넷째, 의료진과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증상의 변화, 약물의 부작용, 생활의 어려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를 찾되 검증된 정보를 찾으세요.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이나 학회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으세요. 여섯째, 직장이나 학교에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근무 시간 조정, 업무량 조절 등에 대해 상사나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세요. 많은 경우 이해와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취미나 즐거운 활동을 유지하세요. 통증과 피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적당히 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째,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만성 질환을 앓다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환자분은 진단 초기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어요. 지금은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섬유근육통 환자 자조 모임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세요. 완벽한 건강을 되찾을 순 없지만 충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분의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섬유근육통 진단 후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회사와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물론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좋아하던 등산을 포기해야 했지만 대신 가벼운 산책과 사진 촬영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어요. 더 이상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순 없지만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아름다운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요. 이것도 충분히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받아들임입니다.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을 부정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결국 이 과정을 거쳐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신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섬유근육통의 원인을 밝히고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약물들도 개발되고 있고 치료 프로토콜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섬유근육통 환자들의 뇌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면 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겁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조 그룹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혼자 고립되지 마시고 이런 커뮤니티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유근육통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환자들이 받는 오해와 차별이 줄어들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도 섬유근육통에 대해 알게 되셨으니 주변에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섬유근육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환자들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연 근무, 적절한 업무 조정, 휴식 공간 제공 같은 작은 배려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다면 시험 시간 연장이나 과제, 조정 같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의료계에서도 섬유근육통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의료진들이 이 질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의료진이 섬유근육통을 정확히 알고 환자들을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섬유근육통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비약물 치료들, 예를 들어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같은 것들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지원도 중요합니다. 섬유근육통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암이나 심장병만큼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수백만 명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섬유근육통은 전신에 나타나는 만성 통증과 피로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아직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경계의 통증 처리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단은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하며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광범위한 만성 통증, 극심한 피로, 수면 장애, 인지기능 저하, 과민성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환자마다 또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같은 약물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수면 위생,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적절한 페이싱을 통해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섬유근육통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섬유근육통 환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증은 진짜이고 여러분의 투병은 용감한 것입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로운 날, 미래가 불안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에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쉬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세요. 오늘 10분 걸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오늘 웃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하루하루가 작은 승리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섬유근육통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환자이기 이전에 소중한 개인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녀이고 친구이고 동료입니다. 취미가 있고 꿈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사회의 이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섬유근육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천천히,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로 가면 됩니다. 때로는 걷고, 때로는 쉬면서 말이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섬유근육통 환자가 있는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아픔을 믿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통증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줄까? 같은 따뜻한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섬유근육통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그리고 주변에서 환자를 돌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보이지 않는 통증이지만 그 통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통증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해하고, 지지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보이지 않는 통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세요. 작은 이해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섬유근육통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다뤘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